이제 어르신들을 그 요양병원에 모시고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불행한 그 노년을 맞게 되는 거죠. 가격을 대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또 열심히 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임노동을. 노동을 하면 또 애들을 못 돌보잖아요. 그럼 애들을 또 학원에 보내야 돼요. 그 애들을 학원비를 마련해서 또 임노동을 더 해야 돼요.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성장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탈성장사회는 뭐냐? 노인들이, 아이들이 마을에서 여유 시간을 갖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탈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죠. 근데 탈성장론에서는 자본주의가 없어진다고 다 위기가 해결된다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또 일본의 그 막스주의 경제학자 사이토 코헤이, 이분 책이 일본에서 80만 부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탈성장 코뮤니즘을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We skip the light fandango. 안녕하세요. 새알미디어의 강원주입니다. 탈성장.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금살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GDP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 삶을 보장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탈성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와 새알미디어가 함께 콜라보했습니다. 탈성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연속기획, 사회전환의 이정표 탈성장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5회차에 걸쳐 탈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탈성장과 대한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권승문 기획실장님 모시고 탈성장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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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성장이라고 하면 좀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 성장을 해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보통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로 통용이 되잖아요. 근데 탈성장이라고 하면 좀 비현실적이고 또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 거냐 그러는 뭐 무책임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제 선입견을 한 방에 좀 깨트려 주실 수 있나요? 탈성장 한마디로 뭔가요? 네, 한 방에 꿰뚫어 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개념은 말 그대로 성장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한성장이라는 경제를 조절해서 원하는 만큼 성장하거나 축소하고 나누어 사는 그런 경제이론과 정책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탈성장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탈성장이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기 또는 문제들을 좀 몇 개 짚어볼게요. 기후위기, 불평등, 한국은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노인들의 소외감과 불안감, 이렇게 4개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한 10개 정도도 뽑아볼 수도 있을 텐데 다 탈성장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후위기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화석연료만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서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전반적으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 신형 원자로를 하니 또 기발한 지구공학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 시스템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탈성장이 말하는 중요한 팩폭입니다. 사실 이것은 50년 전인 1972년에 발표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이미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 얘기를 해볼까요?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더 많이 수출하고 성장해서 그 과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야만 한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성장할수록 부익부, 빈익빈, 그 다음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계속 커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계속 성장이 아니라 분배와 공유 그리고 돌봄이 해법인 겁니다. 인구 감소가 걱정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는 게 근데 가능할까 하면 지구가 무한하지 않은 만큼 인구의 증가 자체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더 적어진 인구, 사실은 예전 정도의 수준의 인구라 하더라도 성장 강박이 없으면 오히려 더 여유 있고 더 풍요롭고 더 재미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Z세대, 이 이생망, 이번 생은 어떻게 망했어, 또는 공정담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 MZ세대의 탓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면, 남들의 이 스펙이 강박적으로 부럽지 않다면 이 문제도 저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도 그렇죠. 마을에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 굉장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이러한 경험과 지혜로 마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서로 돌보는 관계 속에서 있다면은 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고 뭔가 기여를 하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탈성장이 정말 모든 것의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문제가 거의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믿음의 지위에 이른 성장주의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성장주의에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반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반대하는 것보다는 탈은 오히려 뭐 벗어나서 또 자유로워지는 거를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디그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거를 약간 영어 표현을 디그로스를 할 것이냐, 뭐 엔티그로스 할 것이냐, 뭐 에이그로스 할 것이냐, 아니면 포스트그로스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디그로스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탈성장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디그로스라고 그냥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탈을 붙이는 것들이 탈성장으로 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성장주의에 대한 명확한 반대나 거기서부터 벗어나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성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게 탈성장을 표현하는 용어이지 않을까. 탈성장이라는 상징이 또 달팽이잖아요, 그죠? 달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착하다, 느리다, 천천히 막 계속 그런 느낌만 우리한테 좀 강조되는 게 있거든요. 국제 탈성장 운동 공동체의 마스코트를 달팽이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느리고 뭐 약하고 작게 살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게, 달팽이 상징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는데, 이반 일리치라고 한국에는 탈학교 운동 이론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90년대 국제 그 연설에서 달팽이를 언급을 하셨어요. 달팽이는 껍질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근데 자라다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거기서 성장을 멈추고 그 크기로 남은 일생을 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나선형의 껍질이 한 바퀴 더 돌아서 자라면은 16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 성장이 그런 거죠. 그럼 달팽이는 그 부담을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말은 뭐냐 하면은, 자연에서 특히 생명을 가진 것은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성장기가 지나면은 몸의 세포는 죽은 만큼만 재생을 하는 것이지 계속 자라질 않아요. 계속 자라는 세포는 머리카락, 손발톱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 계속 자라는 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연스럽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성장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성장주의가 어떤 자본주의의 성장 확대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성장 운동에서 달팽이로 전달하고 하는 것은 자꾸 느리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덩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예컨대 달팽이로 만들자는 것이다. 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탈성장은 이 과도하게 빠르고 과도하게 크고 과도하게 복잡한 기술주의 또는 관료주의 체제에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거기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느리고 작아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알맞을 정도로 우리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전히 이제 탈성장하면 뭐 그러면 경제를 축소하자는 건가? 뭐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탈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엔 좀 어떠세요? 물론 뭐 그렇게 가고자 약간 민주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축소해 나가자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투자는 또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군수산업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약간 화학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독약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축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선택하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탈성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 확대하고 또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 없고 그런 것도 줄이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무슨 우주여행 한다고 막 돈 들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치제들 이런 것들은 좀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걸 부추기는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줄여나갈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늘려나가고 좀 부정적으로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게 좀 같이 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합에 따라서. 물론 거기에 그것 자체도 우리가 좀 민주적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다른 얘기들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그 북반구 선진국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남반구 약간 좀 가난한 국가들은 더 성장해도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약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1인당 보면 선진국 같은 거는 엄청 많은데 아직까지 저소득 국가들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발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라든가 가난한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그 탈성장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가난한 국가들을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약간 전 지구적인 어떤 한계, 여러 가지 지구적인 한계를 좀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좀 탈성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의 한계를 조금 고려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또 확대해왔던 어떤 그 개발 국가들은 좀 이제 성장을 약간 멈추고 또 때론 줄이고, 근데 하지만 이 저개발 국가까지 뭐 그런 것을 막 강요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경제 성장을 좀 안 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회가 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들과 좀 이렇게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좀 살만하니까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비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해서 뭐 지금 아까 말씀 남반구 국가들이 잘 살게 된 거냐?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불평등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북반구는 더 잘 살고 남반구는 더 못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이랑을 추구하는 하에서,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무한히 할 수 없고, 지금 기후 위기라는 큰 문제 당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을 무한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탈성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뭐 같이 뭐 가난해지느니 뭐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막 결의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럼 그거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보면 뭐 계속 회자되는 게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본 서비스라고 해서 기본적인 삶을 어떤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기본적으로 제공하자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먹거리라든가 뭐 지역 먹거리,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좀 알게 된 것처럼 그런 것들, 그런 가치들,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탈성장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 방향일 것 같고요. 이 탈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공동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반 일리치도 여러 중요한 글과 책을 쓰셨고, 또 일리치랑 교류를 했던 프랑스의 앙드레 고르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한국에는 프롤레타리아의 안녕하고 에콜로지카 정도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노동 시간을 줄이고 마을마다 아틀리에를 만들어서 창의적이고 재미난 활동을 하고 사는 게 좋다는 주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생공락, 영어로 콘비비얼리티라고 하는데, 이 공생공락, 그러니까 같이 나누며 살면서 같이 즐겁자라는 거죠. 이 개념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또 근데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장자크 루소라든지 또 스피노자, 또 직접 이제 물레를 돌려서 옷을 지어 입자고 하셨던 마하트마 간디.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럼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고리타분하진 않은 게 점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책은 안 보셨을 때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쓰신 에른스트 슈마허. 이분의 이름을 일단 슈마허 칼리지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인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세르주 라투슈라는 분이 가장 최근에 탈성장 이론을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근데 또 일본의 그 막스주의 경제학자 사이토 코헤이, 이분 책이 일본에서 80만 부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탈성장 코뮤니즘을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탈성장 대학원 과정이 몇 년 전에 개설됐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파리, 독일의 라이프치히,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런 데에는 탈성장 연구소나 거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여기는 그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경제학자가 도넛 경제학이라는 걸 주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구 행성적 한계, 바깥꼬리,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삶의 기초 안쪽 꼬리, 도넛 모양으로 무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이 도넛의 면적을 계속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넛을 응용을 해서 암스테르담에서는 그러면은 암스테르담의 경제 사회 활동과 제도는 이 도넛을 얼만큼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탈성장이 도시 정책과 계획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 이렇게 탈성장이 이론으로 또는 정책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학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로 탈성장이 다가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어떤 뿌리들이 있어요. 동학. 인내천이잖아요. 내 안에 하늘이 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 동학을 상당히 이어받아서 정리된 게 한살림 선언인데, 여기에는 탈성장의 핵심 가치들이 전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성장이라는 명칭, 개념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탈성장의 가치와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공동체들이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들어보면 일본은 또 이렇게 사이토 고에이의 그 책 80만 부나 팔렸다고 하는데,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 근데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의가 멈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철학자, 종교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뭐 책에서 많이 봤고 배웠고 또 알고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탈성장과 다 비슷한 개념들을, 비슷한 사상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사회는 안 바뀌는지. 아니, 사람들이 좋은 책 한 권 읽고 좋은 글 한 번 얘기 듣는다고 생각이 바뀌면 너무 간단하게요. 근데 이 성장주의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엄청난 이 물질적 경제가 급가속을 하면서 우리의 상상, 느낌까지 이제 형성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려면은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 있게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성장주의를 가르치거나 이 자극하는 책, 광고, 정치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든 한국이든 탈성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진지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구나, 또는 탈성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좋겠네, 오히려 그런 어떤 임계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기후운동이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왔잖아요. 사실 이 기후운동도 이제 기후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체제, 즉 이제 정치, 경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요구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탈성장이 한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후운동 안에서 어떤 합의 혹은 어떤 쟁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거나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기들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탈성장과 반자본주의 또 이제 체제 전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탈성장이 그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거냐,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활발히 논쟁도 됐고요. 근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탈성장 연구자나 뭐 기후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탈성장은 자본주의가 갖는 불가피한 성장주의, 계속 확장을 하고 이윤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낭비를 하고 축적을 하고 책임은 안 지고 이러한 성장주의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탈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죠. 근데 탈성장론에서는 자본주의가 없어진다고 다 위기가 해결된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거 중요한데, 소련같이 좀 자본주의가 아닌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그 이윤 동기를 극복하고자는 했지만 성장주의가 수반하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탈성장 연구자들하고 생태 사유자들, 이 둘 진영이 점점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제이슨 히켈, 적을수록 풍요롭다로 많은 그 독자를 확보하는 제이슨 히켈 같은 탈성장 논자들하고 미카엘 레비, 이분은 굉장히 완고한 생태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주의의 어떤 이론과 가치 위에서 생태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분인데, 이 히켈하고 미카엘 레비가 같이 막 글을 쓰고 태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해체하고 체제 전환에 탈성장이 중요한 영감도 제공하고 도구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계획된 생태 사회주의적 탈성장, 이런 제안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가 또 사상가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서로 좀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쟁점도 확인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론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이론들이 있다, 이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국 탈성장이라는 것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의 어떤 체제를 바꾸기 위한 뭐 정치적인 전략이나 또 구체적인 실천들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에는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굵직한 전략들이 필요하죠. 이런 내용들을 좀 나온 책들이 좀 있어요. 탈성장 개념화 사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탈성장이 뭔가 더 이렇게 또 확산되고 논의될 수 있는 틀을 좀 제공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정말 다양한 개념이 나옵니다. 정말 다양한 개념이 나오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최대소득은 약간 부유층의 소득을 약간 제한하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동체 통화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뭐 디지털 공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태 공동체, 뭐 일자리 보장, 뭐 일단은 도시 텃밭 이런 것도,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탈성장의 전략에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VNBB라고 우분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약간 저희 표현은 좋은 삶, 그러니까 좋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국가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좋은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하겠죠.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현
김현우 소장님이가 이제 번역하셨던 적을수록 풍요롭다라고 하는 제이슨 히켈의 책에도 약간 전통적으로 탈성장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광고 줄이자. 소비를 줄여대고, 그 다음에 계획된 진보화라고 하는 건 약간 일부러 막 물건 같은 거 약간 좀 낡게 만들어서 자주 바꾸게 한다든가, 뭐 핸드폰을 자주 바꾸게 만든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끝내자. 그래서 한 번 사면 끝까지 아무튼 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 탈상품화 해보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산업들 많잖아요. 뭐 그런 산업들은 좀 줄여보자. 이런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독일 쪽에서도 약간 그 기후정의나 이런 것들 블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도 에너지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거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탈성장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그 다음에 주택을 어떻게 사유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전략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GDP 지표 문제, 약간 목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GDP 말고 다른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뭐 기본 소득이라든가 기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최근에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린 뉴딜 해가지고 계속 대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데 왔다 갔다 해요. 성장을 추구하기도 아니기도 한데, 어쨌든 탈성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장 없는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을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논의하고 실제 뭐 제안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이 좀 주요하게 좀 작동을 해야 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탈성장이 고고한 삶, 도덕적 가치 이런 게 아니라 당장 현실 정치에서 적용 가능하고 사업으로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 기상천외하거나 뭐 억지스러운 게 그러니까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뭐 촛불 켜고 살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실험할 수도 있고 정책할 수 있고 또 상당한 변화를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의 그 주류 정치 또 경제학자들은 이게 이윤이 나지 않고 성장이 없는데 하기 싫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성장 제한은 현실적이되 되게 급진적일 수 있고 기존의 체제와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그게 탈성장의 힘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마리아 미즈라는 에코페미니스트 학자의 경제의 빙산 모델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은 물 위에는 요만큼 보이고 물 수면 아래가 훨씬 더 큰 그 부피죠. 근데 여기서는 물 위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임노동, 자본주의 기업 이런 것들이에요. 이른바 공식 경제죠. 근데 이것은 가치가 있고 유용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법하고 제도도 그걸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빙산의 수면 아래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돌봄, 공유와 나눔, 그다음 배려, 도서관,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대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거나 쓰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 필수 노동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했구나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를 더 발견하고 키우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탈성장은 저 같은 뭐 연구자들 또는 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할 수 있고 탈성장의 조각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발견을 하고 늘려나가면은 우리 모두가 탈성장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빙산 모델 이야기하실 때 사실 그 윗부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의 영역, 생산 자본으로 치환될 수 있는, 네네. 그 아래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재생산의 영역이라고 좀 불려질 수 있는. 근데 사실 요 아래 부분이 사실 임금 노동화로서 그 가치를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그런 어떤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으로서의 이야기들도 한쪽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한편으로는 탈성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에서 약간의 좀 핀트가 안 맞는 약간의 갈등의 지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닌가? 아니 그런 갈등할 생각이 필요 약간 없습니다.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늘어났죠. 노인 인구가. 그러면은 다 그 노인 그 요양병원 이런 걸 자꾸 이제 시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어르신들을 그 요양병원에 모시고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불행한 그 노년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은 그 가격을 대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또 열심히 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임노동을. 그럼 또 예컨대 주부든 남자든 노동을 하면 또 애들을 못 돌보잖아요. 그럼 애들을 또 학원에 보내야 돼요. 그 애들을 학원비를 마련해서 또 임노동을 더 해야 돼요.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성장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탈성장사회는 뭐냐? 노인들이, 아이들이 마을에서 여유 시간을 갖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시장화하지 않고. 저는 그 두 가지가 선택이고, 근데 뭐 양당 간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한 비시장적인 상호 돌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시장 가치 또는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삶도 가능하구나 라는 게 저는 사실은 그게 체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주부의 그 가사노동을 임금을 그 지급하는 가치화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페미니즘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딱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합의된 거는 그걸 다 임금 지불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받고 그 일을 노동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한 임금을 그 지급하게 하고, 근데 임금을 받는 노동 아니어도 내 삶을 문제를 욕구를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지면은 자본주의 시장이 있어도 그 압박이 훨씬 덜해진다라는 거죠. 또 그게 이제 탈성장은 시장이냐 계획이냐 딱 이분법으로 얘기를 안 하고 하이브리드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탈성장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두 분은 왜 탈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네 실장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저는 경제학이 세상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경제학을 공부하기도 했었지만 경제학이 세상을 망치고 있고 망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경제학이 없을까라는 걸 찾아다녔던 오랜 세월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생태 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제학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근데 그것도 근데 그때까지도 약간 뭐 탈성장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책에 기억하는 조효재 교수님 책이었는데 옛날에 거기에 약간 마지막 부분에 탈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럽에서 하고 있다더라고요. 탈성장이 얘가 어떻게 탈성장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막 땡겨 있어서 그때부터 좀 공부 나름대로 찾아서 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얘기하고 뭐 어렵지 않니? 뭐 이렇게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일단 경제학 공부하시거나 그쪽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강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이 있고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아마 김현우 소장님이 또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은? 저는 여기는 경제학 전공했고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뭐 사회학에서도 많은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그걸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저한테 솔깃했고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탈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막 서로 이제 짜맞춰지고 이렇게 모아지는구나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저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탈성장이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저렇게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나 혼자 하긴 아까운 걸
이렇게 기후 위기 때문에 걱정하고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그럴듯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싶어, 그런 생각이 점점점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연구소를 만들어 봐야지. 근데 연구소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자꾸 뭐 하냐고 물어봐서 더 그럴듯한 내용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성장주의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많은 그 경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생태적, 환경적 문제 때문에 성장주의는 안 돼라고 느낄 수 있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계속 불평등을 양산하기 때문에 안 돼. 또는 이거는 가부장제를 계속 존속 유지 강화하기 때문에 성장주의 안 돼. 또는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성장주의에 반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이유 중에 하나라도 괜찮고, 그 확실히 난 그래서 성장주의가 안 돼 라는 이유로부터, 그러면은 탈성장을 어떻게 고민하고 나누고 시도할까라는 얘기로 다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장주의도 있지만 내 안에 탈성장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3도 4촌, 뭐 4도 3촌, 이게 그러면 중산층이나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어떤 그 비판적 질시 어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탈성장은 저 대도시의 이 광속의 삶, 이 성장주의고, 나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나는 촛불 켜고 살래, 이게 탈성장이고, 저는 그렇게 이분법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쯤 되는 적절하고 적당한 어떤 체험 또는 여유, 기회,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좀 주어질수록 다르게 살 수도 있구나, 이것도 괜찮네 라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축적축적 되면은 탈성장이라는 이름을 붙든 안 붙든 간에 많은 다른 이야기도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나누게 될 텐데요. 또 오늘 두 분 초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탈성장에 대한 어떤 오해를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